우리 매출채권 관련된 문제 같이 푸실 건데 저희가 매출채권 수업을 2번 나눠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도 2개로 조금 나눠서 가볼게요. 그러면 앞에 외상매출금 받으럼 쪽 관련된 문제 먼저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대손 충당금 관련된 우리가 채권의 대손 부분이 있었죠. 그게 매출 채권 쪽 단락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채권의 대손과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7페이지에 나와져 있는 13번째 문제예요. 지금 외상매출금 받으러 쪽 부분은 당좌자산 쪽 구간이어서 여기서 문제를 보기는 하시는데 뒤에 가면 다시 누가 등장이 될 거냐면 재고자산이 등장이 돼요. 그럼 재고자산을 사가지고 왔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고자산을 판매하였다라는 문구가 다시 등장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쪽에서도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다시 등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부분 당좌자산에서 안 했었던 부분이 추가가 될 거예요. 용어만 거론했던 거. 우리가 매입과 관련된 할인이 있었다든지 매출과 관련된 할인이 있었다라고 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3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번개기업의 외상매출금 3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요. 나머지는 번개기업 발행의 약속 만기일자는 금년도네요. 금년도 1월 25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끊어보시면 외상매출금 중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외상매출금을 받았다. 그런데 1천만 원은 뭐로 받고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천만 원이겠죠. 3천만 원 중에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번개기업이 발행한 그럼 번개기업은 우리 회사가 아니라 우리 거래처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거네요. 그래서 번개기업이 발행한 약속 어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건 상거래에서 발생될 때 등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부분과 관련돼서 등장하는 어음은 받으러움 또는 지급어음이셔야 돼요. 근데 내가 어음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 3천만 원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은 당연히 감소합니다. 자, 자산의 감소니까 외상매출금 대변에 기록하실 거고요. 그리고 현금은 증가합니다.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하시면 되시고요. 받을 어음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받을 어음도 증가하겠죠. 그럼 받을 어음도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하시면 되는 부분. 그럼 그 요건에 맞춰서 그대로 기록. 그래서 대변에 우리는 외상매출금 그리고 거래처 반드시 누구 기록해 주시고요. 번개기업. 그래서 거래처를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 3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 또는 기록하시면 되는 거고 상대편 차변에는 1천만 원은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자산의 증가인 현금 1천만 원 기록하시고 나머지는 받으러움 2천만 원. 자, 현금은 거래처 관리를 안 하셔도 돼요. 내수 중에 들어온 돈이고 그게 누구 거한테 받았다라는 거 필요하지 않거든요. 또는 누구한테 줬다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받으러온 같은 경우는 만기일 관리도 하셔야 되고요. 누구한테 받아서 내가 누구한테 준다라는 것도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받으러움이 0이 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범계기업이라고 하는 거래처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넣으실 것. 그리고 이제 초창기 때 분기 처음 하시게 되면 거래처 입력하는 부분의 실수가 제일 많기는 해요. 네, 거래처 자꾸 빠뜨리는 부분들. 그래서 손으로 연습할 때부터 정리를 좀 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4번째 문제. 자, 주식회사 누비에 대한 받으러움 3천만 원이 만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누비에 대한 받으러움 3천만 원이 만기되었다? 그러면 요거 분계 추정을 해보시면 나는 차변에 뭐가 있었고 지금 누비라고 하는 회사에서 받았던 어음을 가지고 있었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받으러움 3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 3천만 원이 뭐가 도래했다? 만기가 도래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만기가 되면 받으러움에 대해서 나는 은행한테 무엇을 했을 것이다. 우리 추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걸 추심 의뢰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은행한테 내가 넘겨주고 은행한테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이 되셔야 된다. 추심 우임배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는 우임, 배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대체적으로는 추심을 했어라는 표현을 더 간단하게 쓰기는 해요.
그런데 뒤에 명판 비긴 찍어서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추심 의인배사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럼 여기서 이제 검토할 건 차변에 가지고 있었던 어음은 당연히 대변에 가서 무엇할 것이다? 우리 만기에 반제 처리했어요. 상계했어요. 라는 거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산이 증가하면 언젠가는 감소할 일이 생긴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만기 도래했을 때 은행이 이 추심 의뢰라는 걸 우리가 하면 그 부분을 같이 해주기는 하는데 공짜로 해주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한테 뭘 받을 것이다? 수수료라는 것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 수수료는 무슨 처리하시고 끝내라?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하고 끝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뒤에 봤더니 추심 수수료 많이도 받았네, 여러분. 17만 원을 차감하고요. 나머지 잔액은 당좌예입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받으러 온 우리 만기가 돼서 대금 회수했다는 얘기니까 받으러 온 감소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당좌 예금으로 입금됐습니다. 그럼 자산이라고 하는 당좌 예금은 증가하겠네요. 다만 얼마가 빠지고 우리 17만 원 수수료라고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 17만 원 빠지고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맞춰서 그대로 차변과 대변에 분계를 하시면 되는 부분. 그래서 대변에 뭐라고 쓰시고 받을 어음. 자, 거래처 반드시 누구 넣어주시고요. 누비. 자, 그리고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는 수수료를 먼저 쓰시든 당좌예금을 먼저 기록하시든 어떤 걸 기록하든 상관없어요. 자, 수수료 비용이라고 써주시고요. 반드시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 과목을 씁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라고 여러분들 타이핑을 치면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도 있고 사무실에서 발생되는 수수료도 있고 그리고 영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수수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수료 비용 뭐를 쓸 건지 그리고 우리 영업과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배웠던 수수료 비용은 뭐가 있었죠? 단기매매증권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 그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수료였어요. 네, 그거로 처리해 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시험에서는 우리 영업의 비용이 수수료 비용이 자동으로 등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영업의 비용의 수수료 비용은 프로그램 구입하시면 자동으로 형성 안 되어 있어요.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만들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정 과목이 배우실 때 이게 영업의 비용이다,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다 이걸 왜 계속 공부하시는 거냐면 그걸 어디다가 내가 만들어서 써야 되느냐. 없다라면 만들어 쓰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배우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시험은 등장이 될 것이다. 조심하셔라. 자, 나머지는 자산의 증가인 당좌 예금 계정 과목 쓰시면 되시고요. 근데 은행 명기가 없어요, 여러분 지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계정 과목만 기록하시고 17만 원 빠진 2,983만 원 기록하시면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음 같은 경우에 만기에 추심 의뢰를 하시게 되면 수수료 발생 부분이 조금 은행별로 달라요,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끼리 왔다 갔다 했었다. 그러면 요즘엔 수수료 발생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방이다. 그럼 여전히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이런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요즘엔 수수료 안 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뭘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죠. 그거 없어졌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완전히 0이 됐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자업은 여전히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서버 사용료를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업무를 대신해줬다라는 건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서버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니까. 그런데 그 서버의 사용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는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라는 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15번째 문제. 자, 주식회사 영진정자에 대한 외상 매출금 270만 원과 자, 일단 과니까 한번 끊을게요. 자, 그리고 외상 매입금 380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자, 우리 원칙적으로 따져보시면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은 상계하는 걸 원칙으로 하나요? 상계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나요? 상계하지 않음이 원칙이죠,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이 무엇할 수 있다? 합의를 본다라면 또는 결제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순액만 결제하겠다라고 하시면 무엇할 수 있다? 상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게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영진이라는 거래처에 외상 매출금 270만 원을 받을 게 있고 외상 매입금 380만 원을 갚을 게 있다. 그러면 내가 돈이 더 주어야 되는 입장이네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 자 380에서 270 빼시면 110만 원인 거죠. 나머지 잔액 110만 원에 대해서는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영진정자에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당좌수표를 받아서 갖고 있었던 거 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발행한 거예요? 내가 발행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걸 받을 때는 현금이지만 내가 당좌 수표를 발행할 때는 우리 회사가 당좌 예금 통장이 있고 수표를 발급해줬다는 얘기가 되세요. 그러면 이 당좌 수표 발행은 당좌 예금이라고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좌예금. 그리고 이제 시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당좌수표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그냥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줘요. 그럼 내가 수표를 발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희가 수업 중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업이 발행하는 수표는 당좌수표 내지는 가계수표가 있다. 두 곳 모두 다 당좌 예금이라는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자기압수표는 내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은행이 발행한 걸 내가 가지고 있다가 거래처한테 주는 입장이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표 발행했다라고 하시면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거 지문에 당좌자가 빠졌으니까 요건 미비다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발행했다라는 수표의 취지로 주는 문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의 제기하셔도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좌 수표이든 수표이든 내가 발행한 수표라는 표현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부분?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내가 갖고 있다가 주었다. 그러면 현금이 되는 거고요. 문구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반드시 기록하셔야 되고요. 당좌 수표와 관련된 당좌 예금은 은행 명기 없죠, 여러분? 네, 이 부분은 생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록하러 가시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어느 변부터? 우리 금액이 큰 쪽부터 정리할게요. 그럼 외상 매입금은 부채였죠, 여러분? 그러면 부채는 원래 어느 변에 있었다? 우리 대변에 있었다. 그러면 대변에 있었던 부채가 감소돼야 되니까 차변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차변에 기록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자산인 외상 매출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 예금 기록하시면 되는 부분.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입력하는 거 실수하지 마셔라. 이거 가장 많이 실수해요. 혼자 푸실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학습을 그래서 하시는 거세요. 실수를 좀 줄이시려고. 자, 16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영진정자에 대한 지급어음 1,0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송도전자에 약속어음 1,0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문구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만약에 영진전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었다라면 일단은 받고 욕을 바가지로 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요. 영진전자에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해서 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채 계정에 누가 있었다? 지급어음 1,000만 원이 있었다. 근데 이 1,0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보유하고 있었던 누구를 약속 어음을 그런데 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은 제품 매출 대가라고 했어요. 그럼 제품 매출 대가, 상품 매출 대가라고 하면 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은 무슨 거래이다? 상거래이다. 만약에 여기 제품 매출 대가를 받아서 갖고 있었던 어음이 아니라 내가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받아서 갖고 있었던 어음이었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 매출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었던 어음이니까 우리 어음은 무엇으로? 받을 어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유형자산이라든지 또는 투자자산이라든지 자 그런 자산과 관련돼서 처분을 하고 내가 대가를 어음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가야 된다? 자, 우리 상거래였을 때는 받을 어음이 맞아요. 근데 상거래가 아니면 뭐로 가셔야 된다? 미수금 내지는 미지급금 가셔야 된다고 했었죠. 이제 이런 문제를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품 매출 문구가 있으니까 상거래. 그럼 이 약속어음 1,000만 원은 회계 처리했을 때 우리는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처리해 놓았을 것이다.
그걸 유추하셔야 되겠죠. 자, 회계는 반드시 이전 단계에 있었던 정보를 가져다가 정리하면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거래들은 대부분 사오는 거래가 대부분 최초 거래, 또는 비용이 발생되는 거래가 최초 거래, 또는 수익이 발생되는 거래가 최초 거래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자산이 줄어들거나 부채가 줄어들거나 또는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래들을 들어가서 보면 기존 거래를 가지고 정리하는 거래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존의 거래들도 유추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뭐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를 갚으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받을어음을 무엇하였다?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결론적으로 배서 양도하였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받을어음은 무엇할 것이다? 감소되겠네요. 자, 다만 거래처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누구이고요? 우리 영진정자이고요. 자, 받을어음의 거래처는 누구이다? 송도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가 다르다는 거. 왜냐면 매출하고 받았을 때 받을어음에 우리는 송도라고 써놨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급어음 발행했을 때는 영진이라고 기록해놨을 거고요. 그거 상계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기록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느 변을 먼저 쓰든 이 부분은 큰 의미는 없네요. 그래서 차변에 지급어음 주식회사 영진전자 1,000만 원. 자, 대변엔 받을 어음 송도전자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진전자이면 왜 화가 난다고 하냐면 여러분 지급 어음도 만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만기가 도래했는데 그들이 다시 뭐로 교체해 준 거예요? 받으러면 또 교체해줬다는 거죠.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죠, 여러분. 또 만기가 연장되는 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째 문제. 자, 주식회사 누비에 외상매입금 2천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서해물산 약속어음 2천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자, 앞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어음대금을 어음으로 주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무엇에 대한 부분? 외상대금을 갚아야 되는데 나는 가지고 있었던 약속어음 2천만 원을 무엇하였다? 배서해서 지급했다. 결론적으로 배서 양도하였다. 그리고 제품 매출과 관련해서 갖고 있었던 어음이니까 상거래. 그러면 이 어음은 뭐라고 회계 처리해 놨을 것이다? 받을 어음이라고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해놨었겠죠. 네, 그 부분. 그러면 앞에 있었던 부분에 계정 과목만 바뀌는 거고요. 당연히 거래처 따라다녀야 되겠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차변에 외상매 입금 거래처 루비라고 쓰시고 2천만 원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엔 받을 어음 기록하시고 거래처 서해물산 쓰시고 2천만 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18번째 문제. 자, 영업활동 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자, 주식회사 영진전자에서 받을 어음 900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할인을 하고 대금은 할인료 우리 900만 원짜리 어음 할인하는데 도대체 만기가 며칠짜리인지 모르겠으나 할인료 75만 원을 제외한 전액을 우리 뭐 잔액이라고 해도 되고요. 뺀 전액이라고 해도 되고요. 당좌 예금으로 송금받았답니다. 그러면 당좌 예금으로 송금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좌 예금의 자산 계정은 증가하겠네요. 그리고 할인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받을어음은 장부에서 제거가 되는지를 확인해 주실 것. 자, 제거가 된다는 거 확실하네요. 무슨 거래 해달라? 매각 거래 해달라. 차입 거래였을 때는 받을어음 장부에서 제거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받을어음 그대로 두시고 우리 받을어음 기록하는 자리에 누가 들어야 된다? 차입금 계정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은 내가 어음을 아예 누구한테 국민은행한테 넘겨주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우린 관여 안 하기로 했었죠. 네, 그런 걸 매각 거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의 의미. 근데 여러분 제가 매각 거래를 하든 차익 거래를 하든 배서 양도를 하든 부도가 나면 다 나한테 돌아온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 부분은 매각에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 아예 넘겨줬으니까 부도 가는 것까지는 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근데 이게 대금과 결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제 부분에 대한 만기일 관리 부분은 소유권 이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매각이면 아예 소유의 관점이 넘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몰라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요거 맞춰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갖고 있었던 받으러옴 대변에 먼저 기록하시는 게 더 빠를까요? 네, 그게 더 빠르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써드리는 부분은 무슨 부분? 우리 여기서 매각거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할인율 처리할 때 뭐로 갈 거냐 고민하셔야 되죠. 그래서 매각거래였을 때 어음의 할인율은 반드시 영업의 비용에 있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사용해라.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자격증은 기본으로 제공한다. 업무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어음 할인하는 회사에 갈 일이 있잖아요. 또는 내가 들어갔던 회사가 어음 거래가 있어서 만기까지 어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할인하기로 회사가 결정을 보았다. 거래처한테 배소 양도하기도 어렵고, 자, 그렇게 되면 어음 할인이 시험에서는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용어로만 내잖아요. 근데 어음 할인을 은행에 제시를 해요. 저희가 어음 할인을 한 번도 안 했던 거래처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은행에서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음을 제시하고 할인해달라고 했고 은행은 할인료 가져갈 건데 왜? 라고 하시는데, 자, 지금 여기 지문에 보시면 거래처가 누구라고 했냐면 영진이라는 거래처죠. 그리고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배움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배움이고 내가 지금 어음을 받아온 거래처는 영진전자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신용평가는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뭘 하는 거니까 어음 할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용평가는 벌써 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 거는. 그런데 우리가 어음 할인할 때요. 그냥 어음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영진전자의 신용평가를 내가 어음 할인하는 은행에서 하게 돼요. 근데 영진전자의 신용등급이 너무 바닥인 거예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제시했던 이 어음을 받아서 할인을 해주고 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소위 말해서 부도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되게 단순한 거예요. 업무적인 중간 단계는 절대로 거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구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음 할인할 때 나 오늘 당장 은행에 가서 어음 할인 제시하면 은행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음 할인을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미리 사전에 은행한테 우리 이런 거래처에서 어음 받은 거 있었고 요거 며칠 날 자금이 좀 필요해서 할인하고자 한다. 가능하냐라고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용평가를 미리 하고 영진에 문제가 없으면 아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할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영진의 신용도가 너무 낮아서 어음 할인이 안 된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들이 영진이라는 게 우리 거래처이다 라고 하면 영진에 제가 연락을 합니다. 야 니네가 준 어음 나 만기까지 못 갖고 있어서 할인하려고 왔더니 우리 은행에서 니네 어음을 못 받아주겠다고 하거든. 자, 그럼 니네 이 어음 발행한 데 있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행은 했지만 어음 용지를 받아온 은행 있죠. 우리 어음 양식지에 보면 왼쪽 하단에 뭐 있었어요, 여러분? 지급 장소가 있었죠.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자, 그러면 그 부분이 영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할인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할인하려고 내 은행에 가야 되는데 남의 은행에 가서 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그 위험해요, 여러분. 알아는 두셔야 돼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앞으로는 영진에서 어음 받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이 신용도가 바닥이란 얘기예요. 은행이 거부했을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에 대한 거래들은 그런 내용이 또 숨겨져 있어요. 업무상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 매출채권 처분 소재 다시 돌아올게요. 자격증은 다 준다고 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업무에서는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프로그램이 기본 제공 안 하니까 실무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매각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차변에 다 이자 비용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자 비용으로 쓰지 마시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 쓰지 마시고 이왕이면 무엇 하셔라.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만들어서 쓰셔라. 자, 그리고 제가 왜 그걸 권장하냐면 이자 비용은 업무적으로도 여러분 거래처 관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 제가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네. 시험은 전혀 거론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시험 체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거래처 입력하는 거 어떤 경우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업무는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발생된 이자 비용에 대해서 세금 신고할 때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그 이자 비용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이자 비용을 다 처리했다. 그리고 어차피 계정과목 성격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했을 때 아니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의 개념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년치 장부 열어놓고 뭐 찾아야 돼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에 해당되는 할인율을 다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일거리 만들고 있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쓰는 거 권장. 근데 선임이 고집하면 방법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경력대로 들어가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신입이다 그러면 선임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는 그냥 속으로 아 이게 아닌데 그냥 되새김질하고 그냥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결정권이 생기면 그때 가서 싹 바꿔버리세요. 네,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목적에서는 절대로 바꿔 쓰는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어음의 할인료 매각 거래였을 때는 누구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차익 거래였을 때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그거 맞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변이 먼저 쓰시면 되겠네요. 받으러움 거래처는 영진전자 9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는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나머지는 당좌 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만 원 영업의 비용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거고요. 당좌 예금 825만 원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분계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 19번째 문제. 자, 제품을 매출하고 주식회사 성공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600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것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무엇하였다? 통보받았다. 나 이거 부도 났어요 라고 해서 통보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네가 제시한 어음이 지급 거절되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지급 거절과 관련된 무엇을? 서류를 작성하기도 한다. 그럼 이 서류와 관련된 작성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급거절 증서를 작성했어요.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일정한 비용을 내래요.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수수료 계정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우리가 부도가 났다라고 하면 부도 어음이라고 처리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럼 이 비용은 부도 어음에 무엇한다? 가산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비용 얘기는 없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제품을 매출하고, 여러분 제품을 매출했으니까 무슨 거래이다? 상거래이다. 그럼 상거래에서 받아서 갖고 있었던 수취한 어음은 무슨 어음이다? 받을 어음이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을 어음 부도 났으니까 장부에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는 누구? 부도 어음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 그럼 그거 맞춰서 그대로 우리 정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느 변을 쓰든 이건 상관없죠, 여러분. 저는 대변부터 쓸게요. 그래서 차변에 썼던 받을 어음, 거래처는 주식회사 성공, 그리고 600만 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은 부도 어음 옆에 누가 같이 붙어서 다닐 것이다? 수표. 그래서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써주시고요. 반드시 누구 기록한다? 성공이라는 거래처를 꼭 같이 기록합니다. 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자, 높아지면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 부도어음과 수표는 우리가 당좌 자산의 어음과 관련된 쪽에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거지만 이 부분은 당좌 자산이 아니다. 어디에 속한다?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좌 자산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됐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가져가셔야 돼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거래처 명진 상사에 6개월 만기로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했답니다. 자, 그래서 4,5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무엇하였다? 빌려주었다. 그런데 6개월 만기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읽고 여러분 무슨 글씨가 생각나야 할까요? 내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여러분. 아, 단기 대여금 이 글씨가 생각나야 되겠죠? 자, 근데 그 1억을 빌려주면 1억을 그대로 면진 상사한테 주면 되는데 우리 뒤에 단서가 길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4,500만 원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 그럼 우리는 보통 예금은 무엇 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자산에 속하는 거니까요. 자, 나머지는 면진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무엇으로? 단기 대여금으로 무엇하였다? 전환하였다. 자, 이렇게 치환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네, 별로 권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상 매출금을 무엇해야 돼요? 회수를 해야 되는데 명진에서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부분? 그 부분이 그냥 뭐가 되는 위치만 그냥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실질적으로 대변에 가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1억을 빌려주기로 했으면 1억이 나가야 되는데 1억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밖으로 나가는 소위 말해서 지출되는 부분의 돈은 얼마만 나갈 것이다. 4,500만 원만 통장에서 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대여금으로 무엇하였다? 대체시켰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거래에 해당되는 매출 채권은 감소가 되고요. 상거래가 아닌 기타 채권의 대여금은 증가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안 거래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면 그 요건에 맞춰서 우리는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저희는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라고 쓰고요. 거래처는 명진입니다. 그리고 1억 기록해 주시면 되고, 자, 대변에는 누구 기록하셔라? 보통 예금 자산을 감소시켜 주시고 금액은 4,500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무엇으로? 외상 매출금. 자, 여기서 조심할 건 뭐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내면 여러분 분계는 참 잘하고 나오세요. 그런데 뒤에 가서 감점이 됐다는 거예요. 내용을 봤더니 거래처 명진을 빠뜨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대여금의 명진은 잘 넣고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대변에 외상 매출금의 명진을 빠뜨리고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액 5,500만 원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이런 거래도 시험에서는 내요, 여러분. 근데 일상적으로는 자주 있는 거래는 사실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 실무 이론 쪽 페이지 넘어가세요. 64페이지. 13번 문제 볼게요. 자, 매출 채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자, 매출 채권은 누구와 누구를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서 발생된 겁니다. 라고 해서 계정 과목으로 얘기하면 외상 매출금과 누구를 말한다. 우리 받을 어음을 보편적으로 매출 채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첫 번째 1번에 가서 봤더니 기업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대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맞죠, 여러분? 그러면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1번은 올바른 표현. 두 번째, 제품을 매출한 후 제품의 파손과 부패 등의 사유로 값을 깎아주는 것을 매출 할인이라고 한다. 여러분 제가 이 수업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무슨 얘기는 했었다. 우리가 환입이라는 게 있고 환출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할까요? 그리고 애눌이라는 게 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무엇이 있다? 할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환입과 환출은 일종의 뭘 의미한다? 반품을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나갔던 물건이 나한테 다시 들어왔다. 그럼 환입된 거죠. 그래서 무슨 부분? 매출과 관련된 환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사가지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하였다? 내가 반품을 했다. 그럼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환출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애누리가 깎아주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깎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할인은 조기 결제라고 했어요. 요 얘기까지는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구체적인 수업은 재고자산에서 다시 하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게 매출채권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또는 매입 채무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문에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면 깎아준다라고 하는 건 할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 할인 얘기하면서 여러분 절대 백화점 할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백화점 할인은 조기 결제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깎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다 할인 행사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애누리 행사한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부분이랑 우리 회계에서 얘기하는 용어가 자꾸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인이 아니라 이 부분은 애누리가 맞습니다. 애누리. 그럼 잘못된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 자,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매출 환입은 제품의 총 매출액에서 무엇한다? 차감한다. 자, 우리 앞에서 여러분 이거 지금 외우시기엔 너무 어렵죠. 근데 이렇게 움직여야 하면서 아주 재빠르게 우리 회계 기초 개념 배울 때 했었던 부분. 무슨 부분? 우리가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우리 누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구입한 금액이 있어야 되고 기초가 있어야 되고 기말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부분에 누가 영향을 주더라? 우리 환출과 애누리와 할인이 영향을 주더라. 그럼 반대로 내가 매출한 게 있었다라면 그 매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부분? 환입이 있거나 애누리가 있거나 할인이 있으면 무엇한다?
뺀다라는 얘기를 한 번 정도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 매출은 총 매출액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매출 내용을 본다라면 순매출액의 의미가 될 것이고 매입은 뭐가 될 것이다. 순매입액의 의미가 돼요. 근데 일단은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가 먼저 등장이 되고 이 사건이 후발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뺀 걸 순매출, 순매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수업은 어디서 할 것이다? 재고자산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매출채권을 매각할 경우 우리 조금 전에 매각 문제 풀어봤죠, 여러분? 매출채권 처분 손실 계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매출채권을 매각하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자, 우리 매출채권을 무엇하였다? 차입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시험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음에 대한 매각 얘기만 합니다. 근데 제가 수업 중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참 많은 대금 결제 조건들이 있다. 팩토링도 있고요. 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자, 팩토링은 어음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외상 대금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러 들어가면 우리가 배우는 건 그냥 커다란 한 가지 용어를 배우는 거고요. 어음 말고 누구에 대해서도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도 나는 무엇할 수 있다? 매각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은행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매출채권 처분 손실 계정이 생긴다 안 생긴다? 당연히 생깁니다. 어음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시험 출제는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에서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금 결제 수단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강좌 바꿔서 그 다음 대손과 관련된 부분으로